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5년 7월 7일 날 인천공항을 떠나서 제가 오늘 13일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폴란드 전체를 강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죠. 그러나 우리가 힐압 철학을 지금 공부하는 그런 철학사 시간이고, 그런데 제가 그 도중에 여행을 우연치 않게 제 제자들이 폴란드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연에 저를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뭐 저술 계획도 밀려 있고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여행을 가보자.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양 문명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구할 수 있는 폴란드 역사는 주로 그 외국어 대학의 폴란드어과의 교수님들이 쓰신 건데, 정병권 선생이 쓰신 폴란드사라는 게 대한교과서에서 나온 상당히 좀 오래된 책이고, 근데 이 책을 제가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떠나는데 그 내내 11시간 동안 완전히 비행기 출발하자마자 떨어질 때까지 독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더군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는 거는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강의할 수준은 안 돼요. 그렇게 한번 본 거 가지고 제 머리가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고유명사가 암기가 안 됩니다. 제가 그 폴리시는 폴리시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폴리시를 모르는 마당에는 내가 중국 역사를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 딱 남죠. 근데 폴란드어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제가 폴란드 역사를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봤지만,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용덕 교수, 지금도 이 외대 교수인데, 이야기 폴란드사,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편할 책이 아닌가. 두 가지 책이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나온 책들보다도 포괄적이고 잘 썼습니다. 이 두 책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난 우리나라의 스칼라십이 그 예상치 않은 데서 상당히 치열하게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런 책들을 쓰고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폴란드 역사를 어떻게 강의하냐 그러면 강의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서 러프하게 얘기하자고. 근데 폴란드 역사는 자기들 자체가 역사의 시조를 966년으로 잡아요. AD 966년으로. 그 자기들의 모든 그 역사의 시작을. 그러니까는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온 거 그래도 BC AD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들인데, 그런 거 비하면은 진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전에 고조선이라는 BC 시기에 BC 한 3000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이 동북 지역의 거대한 그 국가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966년을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국가의 시원으로 잡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떤 면에서 얼마나 후진 국가고, 후진이라는 게 후발 국가고
또 사실은 얼마나 정직한가, 고대사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는가. 건국 신화도 상당히 엉성해요. 이렇게 신화적이 아니고 그냥 그 평범한 평원에서 세 형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 형제가 하나는 레흐고, 그리고 하나는 체흐, 그 다음에 루스. 이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 삼형제가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그 각자 떠나가지고 각자 좋은 데다가 자리 잡아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넓은 들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아주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흰 독수리가 큰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고 거기에 또 흰 독수리가 둥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레흐가 난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하니까 독수리가 자기 팔 위에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앉는데 그 뒤에 그 흰 독수리가 앉는데 그 뒤에 그 노을이 져가지고 붉은 쫙 그런 모습.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나라의 회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빨간 바탕의 흰 독수리. 바로 요게 지금 폴란드의 국가 엠블렘입니다. 이런 형태의 다양한 역사적 문양들이 빨간 바탕에 그 흰 독수리. 거기서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이게 폴란드가 된 거예요. 폴란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두 형제 체흐와 루스는 각지 딴 데로 이렇게 떠나서 이거 이제 체코가 된 거고, 이거는 러시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체코, 폴란드가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슬라브 민족, 같은 계열의 민족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같은 슬라브 민족이지만은 이 폴란드는 결국 이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역사가 한 1000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900 몇십 시절이가. 근데 1000년 동안 내내 아주 크게 말하면은 독일 쪽과 러시아의 중간에 껴서 침공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역사는 이제 기본이 러시아와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프로시아 프로이센 제국과의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래서 삼국 분할돼 가지고 완전히 그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세계사의 지도에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거든요. 얘들이 소위 그걸 파티션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파티션, 그 분할이죠, 분할. 이 분할이라는 것은 18세기 끝 무렵에 그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래가지고 제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대개 123년 동안 폴란드는 인류의 지도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최초로 역사적으로 그 기록된 그 왕이죠. 근데 이제 그 왕이라는 말을 하고 듀크라고 그러는데, 듀크 미에스코 1세인데 이때부터 건국부터 유일하게,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쪽
러시아 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정교회 영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로만 캐서릭을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992년부터 피아스트 왕조라는 게 시작된다고 봐요. 그 피아스트 왕조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 초기에 피아스트 왕조가 시작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분할 공국이라고 해서 나뉘어졌다가 후기 피아스트 왕조에 오면서 그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엘키라는 말이 붙어요. 이게 대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비엘키라는 게. 이 대왕이라는 말이 붙는 유일한 1310년부터 1370. 그러니까 이 사람 때에 오늘날 그 폴란드라고 하는 민족 국가의 모든 게 그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때는 벌써 상당히 그 분할 공국 시대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후기 피아스트 왕조에 오면은 국가가 그 엄청 문화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이제 성당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물론 성당이 많이 저어지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카지미에스 3세, 이 사람이 3세라고 그러거든요. 카지미에스 3세가 50원짜리 50질러트 돈에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가장 위대한 그 업적이 뭐냐면 크라코프에다가 대학을 설립한 겁니다. 이것이 1364년에 설립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겔로니안 유니버시티가 되어 있는데 이 콜레기움 마이우스라는 데가 이게 대단한 대학이죠.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 대학의 학생이었죠. 천동설을 뒤집어엎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썼던 천체본이라든가 또 지구본, 그 사람의 입학 그 성적표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바로 이 콜레기움 마이우스에서 바로 바오로 2세가 여기 신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하나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나왔는데 이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결국은 인물을 기르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계 역사에서 이 민족주의에, 그러니까 특히 이 구라파에서 유럽 역사에서 강렬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은 그 무슨 민족주의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 귀족들 뭐 아주 젠틀맨이라고 그런 개념만 있지, 그 강렬한 그 민족주의, 그 아이리시 같은 그 민족주의라든가 몇 개 있지만은 폴란드처럼 이렇게 기나긴 저기에서 그 자기들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쇼팽의 그 삶을 봐도, 쇼팽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폴란드라는 나라가 쇼팽 같은 그 위대한 음악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코바디스 도미네를 쓴 작가, 이름은 코바디스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뿐만 아니라 뭐 귀리 부인과 같은 그 화학자.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이름이 스키로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폴란스키라든가 뭐 브레제진스키라든가 내 친구 노아카우스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SKI로 끝나면 이게 전부 폴란드 사람.
차이콥스키 그리고 SKY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러시아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상황이랑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소련이 이거를 먹었다가 히틀러가 야, 너 새끼 혼자 처먹냐.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또 반을 먹었다가 독일이 패전하면서 러시아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그 폴란드의 영토는 그 옛날에 자기들이 꿈꾸던 비에스타 왕조의 광개토대왕 시절로 영토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폴란드 사람이 넓힌 게 아니라 근세오면서 러시아가 야, 이 새끼들 다 이거 먹을 때 주변까지 다 이렇게 경계선까지 독일 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이게 다 우리 거다. 그런데 이거를 이 1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 그때 뭐 몇백만인가 그 러시아로 이렇게 징병을 돼 갔는데 거기서 장군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체 민병대를 조직해 가지고 러시아에 항거하면서 그 폴란드를 근세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피우슈스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 SUDSKI 이거 스키가 들어가잖아요. 피우슈스키라는 이 사람이 이거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867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활약을 하는데 1918년 11월 11일에 근세적인 폴리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우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근대 국가의 이런 멋있는 장면들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은 그 바벨이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크라코프에 있는 모스크바의 그 크레므린과 비견되는 어마어마한 캐슬입니다. 그 캐슬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그 비스툴라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수량이 엄청나고 물이 아름다운데 그 강변에 거대한 성벽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그걸 며칠을 그냥 반복해서 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에 찍었습니다. 찍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지금 앉아서 그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성당 앞에는 진짜 멋있는 바오로 2세 동상이 쫙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바오로 2세가 바로 제가 간 그 크라코프의 대주교였단 말이죠. 그때 교황으로 선발이 된 겁니다. 선발이 된 거고, 그 교황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국의 조작 정치에서 동굴아파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바벤사의 승리를 통해서 그 동굴아파가 몰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몰락이란 말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동굴아파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는 8.15 해방과 같은 소련 통치로부터의 무력 통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웰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대국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대등하게 미국과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 소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소련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폴란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결국 교황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 투쟁을 할 적에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이 됐고 그러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호소하면서 냉전을 종식하자. 우리가 이러면서 남북 통일을 실현시켰다. 요런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폴란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축복받은 역사라는 얘기죠. 왜?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항상 들어오면은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근거하고 있는 타타르, 몽골 제국이 계속 또 침범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독일 기사단들이 와서 초토화시키고 사방에 이 초토화되는 데서 항상 오면 뭐냐면 이 폴리시 언어를 탄압했거든요. 못 쓰게. 러시아는 러시아나이제이션, 러시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 없애고 뭐 습관 없애고 다 없애는데 이 천주교 성당들, 로만 캐톨릭의 성당들이 주로 뭐 제수이트도 있고 도미니칸, 베네딕튼, 프란시스칸 아주 거대하게 다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다 그들의 그 각 디노미네이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성당들이 오늘날도 유럽에서 그 성당으로서 가보면 그냥 신앙에 대한 살아있는 곳이 유적이 아니라 독일만 가도 성당 이름이 다 그냥 아무도 안 가는 그냥 그 유적이고 저 동네 개들 가서 오줌 싸는 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살아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은 탄압을 해도 폴란드 말을 지킨 곳이 성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이라는 역사로도 폴란드의 민족주의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그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습관과 이런 모든 리터지 그런 예식을 지킨 곳이 이 성당이고 그 성당은 의뢰 뭐냐면 민중의 편에서 그러니까 그 폴란드의 캐톨릭은 완전히 민중의 종교라는 거지. 민중의 종교는 민족의 종교였다. 거기에 리더였던 대주교였던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가장 탄압받던 소위 말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도 가장 탄압받던 국가가 결국은 그 탄압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유럽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비약한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나라에도 활용 안 하겠어요? 이 기회에 레이간하고 협상을 하던 고르바초프랑 뭘 밀약을 하던 바웬사를 지원해서 마침 이거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웬사가 얘기한 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체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거거든요. 연설하면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체제인데 언제 우리가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원했냐. 우리는 자유노조를 원하고 우리는 자유선거를 원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빵을 배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그 삼위일체 어떻게 하면 세계 드라마가 그때 폴란드를 중심으로 교황이 나오고 바웬사가 노벨 평화상을 하면 바웬사 노동자가 나오고 노동자 리더가 나오고 바웬사가 말하는 게 리더가 없는 민중은 이거는 뭐야 뭐 우왕좌왕하는 뭐 들소 때도 안 된다 이게. 근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디렉션을 줬다. 그 디렉션이라는 건 나는 협상이었다. 지도부란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나는 그 스파이 노릇되고 밀정됐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민중의 노동자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투쟁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러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적에 결국은
역사의 소위 말해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우연적인 함수가 어떤 필연을 향해서 컨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기맥힌 역사의 현장이 세계사에 초점이 맞은 곳이 20세기 말기에 바로 폴란드였다. 폴란드의 혁명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다. 예를 들면 월남에 그 호지명의 미국을 참패시킨 것만 해도 그 역사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폴란드 같은 그 파급력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걸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 지금 폴란드의 이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크라코프라고 하는 그 지금 폴란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폴란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조선의 만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주, 광활한 만주 땅에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광활한 폴란드. 근데 거기에 그 바르샤와는 그것은 이제 후대의 수도고, 원래 고도의 황도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개성과 같은 것이 크라코프란 말이죠. 이 크라코프에서 모든 대학이 세워지고, 지금 교황이 나오고 코페르니쿠스 나오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그 크라코프에 있는데, 이 크라코프의 가장 그 밑바닥을, 그 도시의 그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 그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2차 대전을 지나면서 하여튼 거의 크라코프의 인구가 전멸합니다. 그게 전부가 약 3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코프의 바로 교회에 멀지 않은 크라코프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다 크라코프에서 갖고 갔으니까 거기에 바로 아우슈비츠가 있는 겁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역사야말로 너무도 끔찍한 역사인데,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역사적 현장을 저하고 가보시면서 한번 다시 또 이 문제를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